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국어의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제 4부를 시작합니다. 자, 3부에 이어서 우리가 두 세트를 또 공부함으로써 이제 문학을 딱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작을 선택했든 언매를 선택했든 공통 과목은 전부 다 함께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4부까지는 함께 공부하시고 5부에서는 저랑 화작 공부마저 더 해야 하는 사람들은 5부에서 만나고 4부에서 헤어질 사람들은 언매 6부로 가서 김철현 선생님이랑 마무리 잘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두 세트를 공부할 겁니다. 현대 소설 하나 먼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시를 공부할 건데 작품 수로 따지면 3작품을 공부할 거고 상당히 낯익은 작품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정상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3부의 내용과 4부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앞에 있는 두 개의 세트가 상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까다로운 지문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야만 사실은 정상인 거다. 만약에 뒤쪽에 있는 두 세트가 오늘 4부에서 다룰 요 내용이 더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요인이 아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시간 쫓겨가지고 막 뒷부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앞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뒤에 여기에서 쫓겨가지고 제대로 못 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지문들, 익숙한 지문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28에서 31번 소설 세트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미스터 방이라는 최만식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총평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대부분까지는 아니려나? 많은 학생들이 이 작품은 익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읽어본 적이 있을 테고 기출문제 풀다 보면 풀었을 테고 그리고 중요한 거 개기일식 저랑 함께 공부하면서 제 7강에서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생긴 무슨 일이라는 강의에서 인물에 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요걸 지문으로 딱 우리 개기일식 교재 함께 공부한 사람은 68, 69쪽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딱 이 해당되는 대목하고는 다릅니다만 그 작품의 이 방산복 미스터 방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줄거리도 설명해드리고 재미있게 그 작품을 감상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올해 수능 특강 연계는 아니지만 남국민 연계 그렇죠? 그래서 개기일식 공부한 사람이라면 우와 이거 또 연계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그런 작품이 출제가 됐네요. 저 학교에서 1학년 지금 3학년 학생들 가르치는데 1학년 때 이걸 읽혔었거든요. 이제 수행평가 하느라고. 그게 이제 오늘 딱 시험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감독 끝나고 야 오늘 시험에 나올 줄 알고 내가 1학년 때 너희들 이거 읽힌 거야. 그때 애들이 막 좋아하고 빵 터지더라고요. 자, 미스터 방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는요 최만식의 논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연계로 미스터 방이 출제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본 수능에서 수능 특강의 논이야기가 또 최만식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지금 이제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자, 갑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축제를 일삼던 방산복은 고향에서 온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심플하게 제시가 됐는데 알고 있죠? 뒤에 나옵니다만 고향 마을에서 신기료 장수 막 이렇게 그 신발 고치는 일을 하던 미천한 인물이었던 이 그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면서 돈 벌어보겠다고 막 이제 해외로 떠돌고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몇 마디 이제 영어도 좀 익히고 외국말을 좀 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해방 공간에서 해방 직후에 미군의 영향력이 커진 그 사회 상황에서 미군 막 주둔군이 들어온 거야. 여기 소위가 이제 S소위인데 S소위라는 사람의 통역을 우연히 맡게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우마치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쓱 일부러 막 자기 그 구두 고치는 통들 막 맡기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차려입고선 일부러 나가가지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인품 좋아 보이고 또 계급도 꽤 높아 보이는 미군 그 장교를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내 통역이 돼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권력을 등에 업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정축제를 막 해요. 여기 부정축제라는 부정축제가 뭔지 알죠? 더러운 돈을 끌어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권력을 등에 업고 말이지 부를 축적하는 걸 부정축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일삼던 방산복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죠? 고향에서 온 백주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백주사가 또한 이 작품에서 방산복 못지않게 부정적으로 풍자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 인물들끼리 이제 집에 이 방산복 미스터 박네 집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갑니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니다. 들고 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준다. 누가? 방산복의 아내가, 그죠? 서주사가 누군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뭐 여기 백주사 여기 서주사, 근데 이제 이 서주사 같은 사람은 무슨 어떤 일을 막 사업을 하고 어쩌고 하는 일이겠지. 막 공무원일 수도 있고 무슨 사업하는 일에 무슨 일 봐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이 각봉투 한 장을 남편한테 건네주라고 하고 갔다 이거야. 아내가 그걸 전달해 줬습니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소절수라는 게 이제 수표 얘기하는 거예요. 수표 한 장이 나와. 근데 액면 10,000원짜리다 그랬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왔어, 수표를. 근데 여러분 10,000원이라는 게요, 지금 10,000원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해방 직후인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뇌물로 바치고 간 거야, 서주사란 사람이.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이럽니다. 겨우 돈 10,000원을 주고 갔단 말이야 이러는 거죠. 뻔뻔하기 이럴 데 없지. 근데 여기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 이 미스터 방이 바로 방산복인데, 방산복이 이제 저 산복입니다 뒤에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처음 이 백주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 그 산복이가 이제 방산복이 아니라 미스터 방으로 불리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미스터 방으로 불린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신분이 마치 이제 출세를 해서 높아진 것처럼 이제 호칭에도 변화가 생긴 걸로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저게 지금 성을 벌컥 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합니다. 하고 소절수를 다담이 바닥에다 확 내던집니다. 내가 하루라고 아내가 투정 부리듯이 투덜댔더니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그걸 10만 원에 불화반타다 100만 원 하나 남겨 먹을 테면서 그래 겨우 돈 10,000원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 권력자의 통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주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와서 뭔가 일 도와달라 하고 뭐 뒤를 봐달라 하고 이러면서 돈을 주는 이런 걸로 부정 축제를 지금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10만 원에 어떤 땅이거나 건물이거나 뭔가를 불화를 받게 편의를 봐주는 일을 이 지금 중간에서 이제 이 일을 한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10,000원짜리 하나를 받은 게 화가 나는 거야. 뻔뻔하게 이럴 데 없죠, 그죠? 이런 불법적인 그 비합리적인 모순된 일을 하고선 뒤로 챙기는 돈이 적다고 투덜대는 겁니다. 서주사는 10만 원에 헐값에 불화받아 가지고 자기는 100만 원을 남겨 먹을 거면서 나한테 겨우 10,000원을 주다니 말도 안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연병할 자식,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그러면서 이 MP라는 게 이제 미군 헌병을 얘기합니다, 그죠? 미군 헌병. 그러니까 미군 헌병을 이제 소관하는, 뭐 소위는 대단히 높은 장교는 아닙니다만 헌병 장교인가 봐요. 미군 소위 S 소위를 이제 자기가 미군 소위인 S 소위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MP들이 가가지고 막 다른 대목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내가 말 한마디면 MP들이 그냥 들고 내려가지고 그냥 다 가만히 안 놔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으름장 놓듯이 막 뻐기듯이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이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실제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권력자의 통역인 거지, 그치? 근데 말하자면 이제 호가호위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얘가. 자, 정정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을 모르고서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정종 따끈하게 데워와. 날도 산산하고 하니. 이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정종을 데워오라고 시킵니다. 새로의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누구랑 오락가락해 지금? 백주사랑.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왜? 속으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고 분위기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얘기는 곧 이제 알고 있겠지만 자기가 고향에서 억울하게, 자기 생각에는 과하게 당한 일을 복수해달라. 자네는 힘이 있으니 자네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 폭도들을 다 그냥 혼쭐을 내주고 내가 잃어버린, 내가 뺏긴 내 돈을 찾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백주사 이제 여기서부터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 있어요, 그치?
근데 이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 경찰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근데 광복 직전까지 친일 경찰 행각을 벌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의 폐물과를 장만하였다. 이게 다 뭐라고? 부정축제. 오케이? 그러면 친일 행각을 통해 가지고 부정축제를 이룬 그런 인물이네, 이 백선봉이. 그리고 아마도 백주사도 자기 아들의 그 부정축제에 덕을 봐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죠. 자, 이제 문제로 A, B, C, D, E 묶어나간 부분들이 보이고요. 이따가 그 31번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스토리인 즉슨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같은 정백미가 몇 가면씩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대요. 그러니 이 백선봉 집안이, 백주사 집안이 얼마나 남들이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고파가지고 허덕이고 이럴 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를 언급한 거죠. 이게 지금 보면서 어때요? 사실 최만식의 작품 가운데 이런 식의 이것도 지금 서술상의 어떤 그 서술자의 태도랄까요? 이런 걸 가지고 31번 문제를 만든 셈인데, 최만식이 이 작품이 미스터 벙이 풍자를 통해서 겨냥하는 대상이 바로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또 해방 후에, 일제강점기에는 백주사 집안이, 그리고 해방 후에는 방산복이 이렇게 권력에 기대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그 구조에 기대어서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누렸던 그런 인물들의 뻔뻔하고 비양심적인 행태에 관한 풍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XX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뒤로 돈을 받아먹고 뭘 도둑질하고 이랬는지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뭐가 있었는 거예요. 광목 6필, 고무신 23켤레, 지카다비 8켤레. 이게 신발입니다. 뭐 저기 일본 그 뭐 작업화 같은 그런 거예요. 지카다비 8켤레, 빨래비누 3궤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1부대.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니 생각해봐. 일제강점기 말에 아니 먹고 죽을래도 먹을 양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막 세탁 비누며 뭐 양말이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잔뜩 쟁여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부정하게 끌어모은 더러운 재산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항목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있었더란다. 10,000원어치 여편네의 폐물과 10,000원어치 옷감이며 비단과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따가 뭐 그 저기 31번 문제 때도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물건들이 다 쌀 말고도 이것들이 다 있었어. 추가로 뭐도 있었다는 거야. 이런 폐물 뭐 이만큼의 옷감 비단, 그다음 저금 통장도 또 있었고, 이거는 차치하고 앞에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이 쌀, 이런 물건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습격했을 때 그 집에서. 그러니까 부정한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죠.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 집으로 도망해 왔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뒤에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대목을 읽을 때 독자들은요, 이 부정적인 인물 백주산의 집안 사람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속으로 통쾌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방산복도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결국 이제 이 뒤에, 우리 지문 뒤에는 백주사가 제발 내가 재산 이렇게 이 빼앗아가는 이놈들을 혼쭐을 내주고 빼앗아간 돈 다 찾아주면 내가 절반은 떼어주면서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부탁을 막 간청을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지. 사실 소위 통역 정도의 신분으로 그런 정도의 일을 뭐 MP 수백 명을 내려보내가지고 뭐 다 쓸어버리겠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떡떡 치는데 너무 큰 허풍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하늘 찌를 듯한 그런 기세로 막 잘난 척을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술 한잔 마시니까 입을 헹구는 벗이, 못된 벗이 또 어디서 생겨가지고 해가지고 2층 발코니에서 웍 하면서 헹군 물을 촥 뿌리는데, 마침 그 밑에서 자기의 뒷배가 되어주는 이 든든한 권력자, 진짜 실제 권력 S 소위가 하이 미스터 방 하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 물을 와락 맞는 것으로 소설이 딱 끝난단 말이야. 그런 그 이후의 일은 당연히 방산복이 매우 고초를 겪었을 거라는 생각, 혹은 또 뭐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권력으로부터 모두 그 권력으로부터 다 이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그 고소한 생각 같은 걸 막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 저런 악덕한 인물이, 부도덕한 인물이 결국엔 그 권선징악이랄까? 그 잘코산이다,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라고,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 그 맥락입니다, 이것들도. 근데 보세요.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이 굴고, 자기인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그러니까 봐요. 이 이제 백주사가 자식 백선봉이 나쁜 짓 해가지고 만든 재산을 가지고 거만하게 굴었죠. 자기들한테 8알이면 80%예요. 그거에 가까운 도지를 받았대. 지대를 받았다고. 소장료로. 그 다음에 고리대금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인물이 얼마나 나쁜 인물입니까? 그래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산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이 도망해서 백주산의 아버지네 집으로 왔는데 그 집을 또 사람들이 습격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다 분노했으니까. 백선봉만 나쁜 녀석이 아니고 이 아버지 백주사도 이런 짓을 한 나쁜 놈이니까. 자, 집과 세간 다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여기까지가 백주사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일을 두고서 백주사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거야.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왜? 세상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사실 부정하게 모은 돈이기도 하고, 그것을 분노한 군중이 뭐 일종의 약탈을 해갔다고 해서 뭐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뾰족한 도리가 없는 거야. 워낙에 사회가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자기들이 모은 것 자체가 부정한 돈인데, 그지? 뭐 물리적인 힘으로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고, 세상은 이미 뒤바뀌었고, 자기들은 권력을 빼앗겼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방산복이를. 자,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이랬어. 여기에서 자동차가 종로통에 스르르 멈추는 광경을 생각해봐요. 지금이야 자동차가 매우 흔한 세상이지만 이때는요, 자동차를 타고 거기서 내렸어, 누군가가. 더군다나 신사 양반 하나가. 그 사람은 되게 뭐 권력이 높거나 되게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일 거라고, 그지? 자동차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었으니까 해방 직후인데, 그쵸? 운전사 이런 직업이 최고로 존경받고 대단히 높은 그런 직업이었어. 지금은 운전 뭐 저 같은 사람도 운전을 할 줄 아는데요. 운전이 대단한 기술이 아니게 됐지만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기술이었던 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막 이런 풍경에서 턱하니 내렸어. 근데 거기에 서양 사람이라는 게 바로 S 소위를 얘기하겠죠. 막 모시고 다니면서 뭐 어디 헛된 정보를 막 퍼뜨려가면서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관광도 시켜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막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 과정에 떡하니 만난 거죠, 백주사를. 자,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엇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수를 한다던 콧빗둘이 한복이가 분명하다. 자, 그 마을에 함께 살 때에는요, 백주사한테 감히 말도 못 붙이던 방산복이에요. 콧빗둘이 방산복.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자네가 저 방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네, 산복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자네가, 아니 그런데 자네가 그 콧빗둘이 방산복의 외양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지. 그랬더니 살 때가 됐답니다. 저도 이제 잘 살 때가 됐습니다. 신세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2층 양옥집에, 2층인가 3층인가 양옥집에 살아요. 그거
아무나 그때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단 며칠 만에 막 엄청 돈을 많이 주급으로 얼마씩을 받고 막 진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의표하며 차림새요 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 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개천에서 용 난 것 같아.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죠. 자,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 백주사는 옛날에 영화를 누리던 게 다 한낱 꿈처럼 흩어져 깨져버렸고요.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초상집 개처럼 비루한 신분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신세가. 근데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니 방산복이가 저렇게 이런 데에서 살고 이렇게 산다고? 근데 나는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그죠? 얘도 영리한 애라서 약삭빠르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지가 감히 나한테 말도 못 붙이던 게 어이 백주사 아니시오 뭐 한 잔 받으시오 막 이러니까 아니 저 녀석이 이러다가 눌러 참자. 일단 좀 지켜보자. 뭔가 힘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복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지.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오케이? 최만식 미스터방 개기일식 68쪽 연계. 자, 문제 봅니다.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산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거든요. 소설에서 제가 공부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인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개기일식에서 이 미스터방을 다룬 대목도 어디였는가 하면 그 챕터가 7장, 그러니까 7강 누군가에게 생긴 무슨 일, 인물과 사건에 관해서 인물의 캐릭터, 그 성격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빚어지는가에 관한 얘기를 다루었어. 지금 이거죠. 방산복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 작품의 사실은 뿌리로 따지면 소설 전체에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걸 파악하는 것은 소설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 출제 요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 이런 건 없죠. 여기서 무슨 자기 일을 떠넘깁니까? 여기서 뭔가를 시키거나 이러는 건 정종을 데워라. 아내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자기가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아내예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술 데우는 일을 떠넘기는 뻔뻔함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긴 해. 근데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는 일을 하면서도 소설수 한 장이 10,000원짜리가 적다고 불평하는 그런 뻔뻔함이지 이런 뻔뻔함은 아니야. 그지? 2번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이런 대목이 어디 있나요? 자네가 저 건데 자네가 이런 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참 저기 아내가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아루? 이건 질문은 아니겠다. 정종으로 가져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나? 어디? 그런 거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우와, 이게 답이네. 여러분 이 선지 가만히 묘한 선지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이거 잘 만든 선지죠. 이 대목에서 인물이 지금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요 앞부분 전반부 그러니까 지문 문제지에서 좌단 쪽에 있는 그 벼르던 이야기 이전 부분 있죠. 지문의 첫 부분. 거기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야. 눈앞에 없는 사람 누구 서주사를 막 비난하고 위협해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물론 서주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아마도 절반 이상은 옆에 있는 상대, 즉 백주사한테 자기가 위세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를 자랑하고 으스대고 싶은 마음. 그지? 그러니까 막 일부러 내가 화만 났다 하면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함부로 까분다느니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요게 지금 해당되는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지? 자,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아른 채 하며 그랬지. 내려가지고 백주사 아니신가요? 이랬죠. 자,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거시한다. 동승자는 누구야? S소위.
근데 그 S 소유한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합니까? 아니죠. 나 이런 백주사라는 사람하고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 S 소유한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백주사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자동차에서 내렸어. 나 이 서양 사람 권력자 S 소유의 측근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지. 반대로 내가 백주사 같은 사람하고 안다고 S 소유한테 자랑하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5번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자네가 방방 이러는데 맞습니다. 삼복입니다 하는데 열등감을 감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딴에는 그 상황에서 반가워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맞다고 내가 방삼복이라고. 근데 지금은 미스터 방이고 난 지금 잘 나간다. 이렇게 과거의 방삼복? 나 그때 그 방삼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자, 만약에 방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출세하지 못했다면 길거리에서 백주사를 만났을 때 백주사 어르신 저예요. 안 그랬을걸요? 그죠? 슬쩍 모른 채로 모른 척하고 어디 빠져갔겠지. 29번 갑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 기역과 니은이 뭔가 봅시다. 내가 MP한테 한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하고선 그 서주사에 대한 얘기로 자기가 이렇게 힘 있는 자라는 그 MP라는 건 이제 미군 헌병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 니은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이때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 축제를 했다 이런 얘기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기역과 니은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이익, 그죠? 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답이 1번이지 뭐 나머지 생각할 필요 뭐가 있어. 기역은 해방 후에 방산복이 해방 후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군에 기대어서 외세에 기대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주사 같은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돈을 막 끌어모으고 위세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일제강점기에 외세, 어떤 일본 제국주의에 기대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니까 1번 딩동댕. 오케이? 됐죠?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외세하고 돕는 인물, 그러면 미군하고 방산복, 일제하고 백선봉이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다는 건 뒤집힌다는 얘기야. 그런가요,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기역 니은에? 땡. 기역과 니은은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 여기에 자, 여기 잘 나왔다. 여기까지 좋았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까지는 된다 그렇지 치고 그런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은 기역 니은에는 없지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뭐 작품 전체를 놓고선 그거 백주사 몰락했잖아요. 뭐 나중에 양친물 잘못 뱉어가지고 방산복 몰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자, 기역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이걸 조바심이라고 말하는 거 안 어울리죠? 니은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 여기에 무슨 좌절감이 있나요? 한창 잘 나갈 때 실컷 끌어모은 그런 신나서 부정축제하는 백선봉의 모습이라면 몰라도 기역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은 맞죠. 그죠? 니은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여기에 지금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금 백선봉이 한창 잘 나갈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니은에 대한 설명은 틀렸죠. 요거는 맞다고 볼 수 있으나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서 이미 답이 결정되었다. 됐죠? 29번 됐습니다. 자, 30번 갑니다. A, B, C, D,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소설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A, B, C, D 이런 걸로 밑줄 그어놓고 그 해당되는 문장을 맥락 안에서 감상하게 하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이해했는가, 인물의 태도나 상황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주제와 연관 지을 때 이 문장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거의 빠짐없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 유형에는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A.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스스로는 문제 해결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죠. 궁리를 하지만 묘책이 없어. 그래서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주는 거 맞지? 그래가지고 그냥 할 일 없이 종로를 거닐다가 우연히 오늘 방산복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B는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었다. 방산복의 제안에 집으로 가자는 엉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아니, 방산복이 이렇게 되다니? 자기 집으로 끌고 가. 그래? 어쩌다 보니까 따라온 거야. 그죠? 2번 딩동댕. 자, 진소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산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게 야, 내가 방산복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야. 내가 그렇다. 자부심을 턱. 땡.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백주사가 보기에는 고가운 거죠. 아니, 개천에서 용이 난 거지 저게.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 방산복이, 코피뚜리 방산복이가 저런 인물이야? 나한테 옛날에 말도 못 붙이던 건데 이런 거지. 이게 무슨 자부심이에요. 답이 3번이죠. 자, 4번.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음을 느끼지 않지 못하였다. 자신의 처지를 방산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어. 그치? 자기는 쫄딱 망하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복수를 꿈꾸고 있는데 쟤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 있고 권력 틀어주었단 말이지. 그 다음 5번인데요.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그랬어요. 방산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래서 참은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감, 방산복에 대한 반감,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어. 이걸 그냥 못 참겠네. 저걸 눈이 쉬어서 못 보겠네. 그냥 더러워서 그냥 일어나고 말지. 이러는데 속으로 또 눌러 참고. 왜? 기대감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도움받아서 저 권력에 기대어서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억지로 눌러 참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아까 다 봤던 거고요. 이제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문제가 이번 시험의 문학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야 되겠어요.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A, B, C, D, E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이 보기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제 사실 시험 상황에서는 막 쫓겨가지고 이걸 막 읽고 문제 답 고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공을 좀 쌓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다시 지그시 이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라고 거기 굵은 글씨로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백주사가 방산복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죠. 사실 억울할 일도 없는데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걸 하소연하는 부분이죠. 그걸 이제 방산복한테 얘기하고 복수를 부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을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사실 있잖아요. 서사학의 이론에서 보자면 시점의 문제, 초점화의 문제, 그로 인해서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개길식의 8강이었던가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 서술상의 특징에 관해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화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찬찬히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근데 이제 인물 간의 거리에 관해서는 중요한 점만 설명하고 요약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개길식 공부한 사람들은 그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초점화의 개념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보통 시점 그래가지고 뭐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그래서 뭐 알잖아요. 뭐 전지적 시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술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초점화라는 것은 관찰의 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초점화는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층위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초점화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를 초점 화자로 삼는다. 초점 화되는 인물을 초점 화자라고 하는데 초점 화자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점은 서술의 시점은 전지적 시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라는 인물의 속마음까지를 다 생각을 막 서술을 해요. 그럼 전지적 시점이죠. 시점은. 근데 그걸 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목들이 수시로 나죠. 소설에서.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는 방금 헛것을 본 것 같았다. 무언가 빠르게 뭐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 저건 뭐지? 그는
살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봐요. 뭔가가 갑자기 있다가 사라졌다를 서술자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을 필터로 통해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초점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활용한 문제라서 되게 깊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기일식에서 그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초점화라는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평가원에서 종종 몇 년에 한 번씩 건드리는데 되게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설명을 찬찬히 해놓았던,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봐요. 서술자가 그 이야기를, 그 방산복의, 백주사의 이야기,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요.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의 시선. 그러니까 뭐 백주사의 시선일 수도 있고, 군중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막 그지? 또 뭐 방산복의 시선일 수도 있겠지. 아니, 방산복의 시선은 아니겠구나. 방산복은 나중에 얘기를 듣는 인물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 인물들, 뭐 예를 들면 백선봉의 시선일 수도 있겠고, 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근데 인물들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한다. 여러분,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배웠던 사람들은 잘 알 테지만, 채만식은 이런 그 서술자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떠오르는 거 생각해보세요. 뭐 치숙도 그렇죠, 태평천하도 그렇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대표작들은 마치 이제 흔히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막 무슨 판소리의 창자 같은 그런 서술자 캐릭터를 막 이렇게 부여하는 거야. 그런 목소리로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때일 때가 많단 말이죠. 마치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서술자의 성격을 느끼게 되는 작품들도 많이 있다고. 자, 무슨 얘기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봐봐,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는 게, 여러분 왜 그 문학 공부하다 보면 판소리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죠. 장면을 막 확장하기 위해서 뭐 하나하나를 막 나열을 해. 예를 들면 뭐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파티를 벌였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이 뭔지를 막 자세히, 그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죠?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거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건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어. 물론 여기서는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엮어져 있는 것들도 포함되겠지만요. 근데 그런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준다, 전해준다. 뭔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나열을 통해서, 열거를 통해서 정서가 확장되고 또 현장감이 생기고, 됐죠? 생생해지는 거야, 진술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 서술자의 서술이 되게 펄펄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의 소설들이 많단 말이야, 이 채만식의 소설들은요. 자, 이때 독자는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생각해봐요. 제가 아까도 잠깐 지문을 읽을 때 설명했었습니다만, A부터 E까지에 제시되는 그 벼르던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애초에 이런 캐릭터, 이런 상황을 설정한 것도 그렇지만 여기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 벼르던 이야기를 서술해 놓은 작가 채만식의 서술 전략, 그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 부정한 인물이 억울한 일이랍시고 당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아유 고소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비판과 풍자의 효과가 사실은 목적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보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났습니다만, 채만식의 소설 대표작에 채만식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작가의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의 요소를 담고 있는, 공부시켜주는 보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어떤 그 정밀하게 일관되게 하나의 한 인물, 한 시점, 한 초점 화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딱 정교하게 딱 진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막 초점화해 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런 확장적 서술을 통해 가지고 백주사와 그의 가족들이 쌤통으로 그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독자의 그 쾌감,
응? 당했던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런 울분을 내뿜었을까 하는 생각을 고개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게 이 서술의 그 효과를 노린 목적이란 말이야. 됐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A 부분인데요. 자,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는 부분이 있나요? 맞죠? 왜?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이게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야. 근데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은 뭐 고기, 생선,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던 그거죠. 그지? 비교하여 서술했죠? 그래가지고 A 부분에서는 뭐야? 중요한 건 이 효과라고?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부정한 재산, 부정하게 끌어모은 재산으로 남들 배고플 때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까. 딩동댕. 됐지?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B인데요. B 부분, 거기에 뭐 광목 6필, 고무신 23켤레 막 있었네요. 그지? 자,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했어요. 됐지? 하나씩 나열했다고. 그래서 습격 당시 현장에 들뜬 분위기를 환기했습니다. 자,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군중의 논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했대. 정서를 확장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거야. 그럼 봐. 요게 각각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와 연결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 선지가 의미하는 바, 의도하는 바를 가만히 잘 생각해 봐. 자,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게 부정하게 모은 재산들이거든. 그거를 막 나열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마치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이 마당에다 쭉 뺏은 물건들을 늘어놓은 광경 같은 걸 환기할 수 있잖아. 맞죠? 그걸 느끼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군중들이 야, 이 독한 놈 이거 다 부정하게 끌어놓은 모은 재산이 이렇게 많네 이거. 분노했을 테고 놀랐을 테고. 그런 분위기를 독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서술상의 효과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됐죠? 2번을 참으로 고를 수 있어야죠. 자, 3번 C인데요. 자, C는요. 거기 사실은 B하고 C를 사실 이 문제가 다소 이제 문제 선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획을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석 같은 거, B와 C가 이렇게 있었더란다는 사실 위쪽에 붙어야지, 그죠? 근데 이제 행이 갈리면서 여기를 C를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3번 선지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 보세요. 있었더란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렇지. 있었더란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더란다. 있었더란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잖아.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지? 근데 그러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서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그렇습니다. 자, 결국 봐라. 10,000원어치 옆에 내 폐물, 10,000원어치 옷감, 비단,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라는 얘기는 그것들도 더 추가로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그냥 야, 논외 그거 논외로 하고 지금 이렇게 나열한 것만큼 이렇게나 많았어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즉 여기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 백주사 인물들, 이 가족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C 대목에서는. C 부분은. 맞죠? 자, 4번 갑니다. D인데요. 거기에 봐.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무슨 얘기냐? D로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괜히 백주사를 습격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잘못은 부정축제는 백선봉이 했는데 왜 백주사네 집을 습격했느냐라는 걸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근데 D를 통해서 걔가 그렇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뭐 8알의 도지를 받았고 고리대금을 갖고 저거 동네 사람들 무시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백주사가 자기네 집을 습격당할 빌미를 제공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독자가 갖게 만드는 서술 전략이란 말이야. 요 D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답이 될 만한 건 5번일 수밖에 없는데 봅니다. 이 부분에서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거 맞죠? 뭐 집과 세간 다 부서졌지, 뭐 두들겨 맞고 어디로 쫓겨갔고 막 그랬지요, 그죠? 그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하여 그들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자, 여기 마지막과 부합하게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겠죠. 그 대목을 읽을 때는 우리는 아, 백주사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구나, 됐지, 그런 느낌을 받는 건 맞는데, 문제는 보통 있잖아, 선지에서 이렇게 뭔가를 일관되게 초점화한다, 이런 뭔가 전체를 지칭하는 말, 예외 없이, 남김없이,
오로지 막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과한 진술이 되어서 전체 상황을, 지문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좀 궁벽한 진술이 되거나 과도한 진술로 부적절 진술이 될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도 그렇겠죠. 예를 들면 자 봅니다. 이라는 부분은요. 그 부분이 일관되게 초점화되었다. 누구의 눈으로? 백주사의 눈으로 그 초점화되었다 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 오히려 있잖아. 이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누구의 눈으로 초점화된 거니? 누구의 눈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니? 라고 한다면 이를 읽을 때 전체적으로는 백주사가 아니라 서술자의 눈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히죠. 특히나 대표적으로 자 만약에 백주사가 초점화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백주사는 서울로 갔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는 서울로 갔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라는 식으로 진술하는 게 자연스러운 서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2번 2라고 묶어놓은 부분의 설명을 진술들을 이렇게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고 보기가 근거가 희박할 뿐더러 심지어 마지막 문장 부분에 백주사는 부분을 보건대 오히려 백주사의 시선이라기보다 서술자의 시선으로 이는 진술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효과를 내게 되는 것에서 자 오로지 한 사람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라는 선지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함으로써 이런 효과로까지 궁극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보기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 거야. 맞죠? 그래서 답을 뭘로 고를 거냐? 5번으로 답을 고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궁금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31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 문제 되게 어려웠을 테지만 다음번 현대시 문제 세트는 사실은 마지막 문제 좀 틀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빼고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 자, 지문으로 가봅니다. 자, 가는요 신동엽의 향하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수능 특강 문학의 90쪽이었죠? 아마 90쪽 맞죠? 90쪽. 그래서 연계 출제가 된 작품입니다. 뭐 여러 차례 얘기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현대시는요 이렇게 연계 출제가 되잖아요. 통째로 안 읽어도 돼. 맞지? 그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게 엄청난 큰 도움이에요. 이게 시간 관리의 비법 중에도 핵심이니까 꼭 반드시 익혀두고 그걸 전략으로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자 봐요. 오늘 제가 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국의 수험생이 두 종류야. 자기가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 조우인의 자도사라든지 이 신동엽의 향하 같은 작품들을 수능 특강에서 철저히 공부를 미리 해놨어. 그렇고 그거 나왔네 이러고 예를 들어 저랑 수능 특강 문학을 함께 공부했다면 그거 그때 선생님이 했던 설명이 다 기억나. 그걸 우리가 이른바 뭐라고 부른다고? 음성 지원 서비스라고 불러요. 수능날 음성 지원 서비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오늘 있고요. 연계가 됐는지도 모르고 시험을 끝낸 사람이 지금 있어. 분명히 선생님 저예요. 이건 진짜 나는 정말 가슴이 터져. 그건 정말 왠지 아세요? 생각해봐. 여러분 연계라는 게 옵션으로 주어질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학평하고 모평의 차이란 말이에요. 연습 게임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단 2번 있는 그 기회를 6월과 9월 2번 있는 기회를 연계 효과를 체감을 못한 채로 6월 그냥 치러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이게 어떤 효과인지를 직접 자기가 느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 덕분에 이거 읽고 감상 안 해도 되니까 독서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내가 더 틀릴 걸 덜 틀렸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사람 정말 반성해야 돼. 그동안 뭐 했냐고요. 저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고 감싸주고 다독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쓴소리, 싫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연습 게임 한 번 남았어요. 9월 모평. 만약에 9월 모평에도
지금 봐봐. 7개 작품 가운데 3개 작품 연계 출제됐어요. 근데 고전시가 자도사가 지금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특히나 가사면 긴 가사에는 다른 대목이 출제될 수도 있는데 대목이 딱 수특 안에서 나왔어. 현대시랑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안 읽어도 된다는 점에서. 그러면 운문 2편을 안 읽어도 되게 해줬단 말이지. 비록 소현성록이라는 고전 소설은 조금 대목이 달랐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안 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효과를 못 누렸다? 그러면 있잖아요. 뼈저리게 반성하고 절대로 9월에는 아마도 9월에도 뭐 지금 평균 계속 7개 작품 가운데 3개 작품 정도가 연계 출제되는 이런 방식을 택할 거예요. 근데 그 분야에서 지금 봐. 뻔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런 패턴이. 고전 시가, 현대 소설 짝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고전 소설. 이게 지금 기본 패턴이야. 물론 그 고전 소설 대신 현대 소설이 연계 출제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서사 하나, 시가에서 둘. 이렇게 기본 패턴일 때 그 효과를 못 누린다는 건 큰일 날 일이야. 진짜 9월엔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수특에서 했던 설명 그대로 다시 합니다. 신동엽의 향하. 신동엽의 향하, 청자를 부르는 겁니다. 얘가 이 향이라는 아이, 향이, 향하, 향하하고 부른다고. 이게 청자야. 불러요. 뭐 돈호법이라고도 하죠. 향하. 고운, 너의 고운 얼굴,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춰있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가재? 어디로 가재?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재요. 이게 지향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청유형으로 얘기한 게 화자의 지향,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향이한테. 향아, 너랑 나랑 함께 가자 이거야. 어디로?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그럼 이제 수런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쭉한 웃음들 들려 나오며 막 청각적인 이미지로 막 수수밭에서 막 깔깔대면서 막 일하면서 자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로 나오는 그런 일하는 젊은 애들 막 까르르 떼고 막 웃는 젊은 처자들 생각해봐. 그 풍경이 바로 이 오래지 않은 옛날의 풍경이란 말이야. 그렇게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났던 석양,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진 이때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져요. 자, 지금 계속 보이시죠? 어디로 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지 않은 옛날이라는 게 전설 같은 풍속하고 다 통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 오래지 않은 옛날 전설 같은 풍속이 어떤 곳이야, 어떤 시대고, 어떤 상황 상태고, 어떤 세상이죠? 여기에 그려진 순박하고 순수하고 때가 덜 묻은 향이가 그런 인물이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 제발. 이제 뒤에 나올 뭐 이렇게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응? 자, 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이렇게 이렇게 회감아 올라가는, 그지? 휘감아 올라가는, 올라가게 만드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넋 빼앗기지 말고 이리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지금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1954년도에 지은 시인데 데뷔하던 해예요. 신동엽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그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참여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통일을 갈망하고 외세의 어떤 개입으로부터 자주적인 그 우리의 삶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그 강한 어조의 시들을 썼던 시인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든지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시 같은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들, 이렇게 넋을 빼앗는 허울뿐인 눈부신 것들, 화려해 보이는 무슨 외세의, 서구 문명의 그런 것들 말고 전통, 오래지 않은 옛날의 전설 같은 우리의 고유의 풍속, 우리 전통의 것, 우리 주체적인 것의 상태로 돌아가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두레를 먹는다는 게 뭐 두레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이 뭐 저 그 떡의 일종이라고 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자, 어디로 돌아가지 자꾸, 그지? 여기도 앞에서 얘기했던 전설 같은 풍속이랑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 배기기 전으로. 자,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얼마나 안 좋아. 느낌부터 바로 싫다, 그지? 이것들은 기생한다는 게 뭐야? 어디에 빌붙어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생리와 또 허식이란 게 뭐야? 거짓으로 꾸민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인이 배긴다는 게 뭐예요? 너무 반복해가지고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냐? 습관처럼 몸에 배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기 전 상태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 이게 지향점이라고. 이해됐죠? 다 통하는 거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 시는 되게 시를 잘 못 읽는 단순한 섬세한 독서를 못하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야. 왜? 좋은 건 동그라미, 나쁜 건 세모,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돼. 그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독해가 가능한 시라고.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자, 두렵대요.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취해버려서 인이 배겨버릴까봐, 인이 박일까봐, 허물어질까봐 두려움.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도듬의 흉내랑 그만 내자. 그랬으면 이거 뭐야? 발도듬의 흉내, 뭐 발전, 이런 이데올로기 같은데 취해가지고 서구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뭐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 같은 거, 그런 발도듬의 흉내 같은 거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야.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콩바심이라는 건 이제 거둔 콩알을 이렇게 털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애로 가자. 이게 이런 거죠. 그죠?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됐죠? 어떻게 수식되고 어떻게 서술되었든 간에 좋은 것, 돌아가야 할 것, 그것은 원래 우리의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뭔가 현란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그러나 실상은 없고 거짓되고 욕된 것, 그런 세상에 쉽사리 빠져들어서 거기에 젖어버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가 그런 시입니다. 작품 배웠던 대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나하러 갑니다.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기영도의 시입니다. 전문가라는 시인데요. 기영도는 여러분, 기영도의 시 중에 여러분이 뭘 읽었을까? 질투는 나의 힘, 이런 거 배운 적 있었겠나요? 중학교 때쯤 뭐 엄마 걱정 이런 시를 중학교 때 배웠겠다. 그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자, 기영도는 기영도 얘기하면 또 끝도 없는데 그냥 하지 말자. 한국의 비관주의의 절창을 이루는 시인으로 꼽힙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요, 대학교 1학년 때 반드시 그 시집을 읽으세요.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기영도 시집을. 왜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읽으라고 하는가 하면, 몰라,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렇긴 한 것 같아. 요즘 제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대학교 1학년 정도의 감성에 그 시집이 대단히 큰 영향을 주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영도의 시집을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근데 기영도의 시 중에는, 우리가 기영도의 시 중에 예를 들면 빈집 같은 시들, 유명한 시들 있잖아요. 기영도의 시 유명한 시도 많고 좋은 시도 많다. 저는 옛날에 기영도의 시 중에 아주 긴 시를 내가 외우는 시 중에 제일 긴 시가 기영도의 시였어요. 위험한 가게 1969라는 그런데 아주 긴 시가, 뭐 시집으로 한 6쪽 되는 산문시였는데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만, 기영도의 시에는 그렇게 쓸쓸하고 빼앗기고 막 서럽고 가난하고 막 우울하고 그러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다룬 그런 시들, 슬프고 참 비관적이고 쓸쓸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우위적인 비판과 풍자를 담은 시들도 꽤 있습니다. 그의 시집 중에. 자, 요절을 하면서 되게 진짜 드라마틱하고 시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시인 기영도가 남긴 유고 시집 입속의 검은잎에 보면 전문가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자, 뒤에 문제 보기에도 나옵니다만 뭔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인 거죠. 우리가 대충 읽어도 그렇습니다. 갑니다.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이상한 사람이래요.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그랬네요.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것은 골목에서 뛰어놀 때 보통 부주의하죠. 그죠? 그래서 유리창도 깨먹고 뭐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기기도 하고 막 맨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돈도 잃어버리고 막 그치? 친구 다치게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랬어요. 부주의해서. 그 공놀이 하다가 막 이런 거 유리 담장을 막 깨고 하는 거죠. 그 집 담장들이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져 있었는데, 자,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누가? 그가. 이상한 사람이네. 아무리 박살을 내도 또 갈아 끼우면 되지 하면서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라고 했어. 그러면 얼핏 보기엔, 여기까지 보기에는 참 마음 착한 사람이고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싶단 말이야. 자,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부끄럽고 죄책감도 있고 막 그렇겠죠.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야, 깨도 된대. 신나게 놀래. 막 계속 그랬겠죠.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뭔가 심상치 않죠.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공 차고 뭐 돌 던지고 어쩌고 노는데 저렇게 깨지기 쉬운 유리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깨지는데, 괜찮다고 깨도 된다고 하시지 말고 송판으로, 공 맞아도 안 깨지는 송판으로 담장을 하면 어떨까? 그럴까요? 어떨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가 있겠죠. 이거 지금 우의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를 생각해 볼까요? 뭔가 창의적인 대안, 문제 해결의 방안을 마련하는, 혹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진 아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구성원이죠.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추방되어 버려요. 자,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우, 섬찟하죠. 그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추방되는 이런 아이들 말고 막 즐겁게 즐거워하던 이 아이들, 그냥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어버리고 인자한 그에게 그냥 길들여져 버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봐봐, 여기서 사실 대충 읽었겠지만, 후룩 지나갔겠지만, 이런 말이 되게 섬찟한 말이에요. 봐봐,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그랬어요. 필요한 시일이야.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하로 만들기에 필요한 만큼의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우, 무섭다. 야. 어우, 모골이 송연해지네요.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일렬로 선 아이들 보세요. 이게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이 아이들의 모습은 아까는 어땠나요? 이랬었죠. 막 매일같이 유리 담장을 깨면서 막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야.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은 충실한 부하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흑빛 표정을 하고선 일렬로 서가지고 묵묵히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유리 담장이었던 게 알고 보니까 그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 담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실을 은폐하는 무슨 위장 장치에 불과했던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게 가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그리고 그 골목의 구성원들을 속이는 장치에 불과했어. 그리고 그는 매우 인자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했어. 매일 깨먹어도 괜찮아, 즐겁게 놀아 했지만 필요한 시일이 지나자 아이들이 전부 그의 부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노동을 하죠. 자, 이런 작품은 우리가 보세요. 자, 이렇게 34번 문제를 먼저 놓고 얘기해 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됐죠? 누가 봐도 그런데요? 가도 나도, 그지? 가는 향아, 지금 이런 세상, 더러운 세상, 타락한 세상 말고
순수했던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거 맞고요. 나는 지금 우의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에서 여기 뒤에 보기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뭔가 권력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길들이는 그런 그 기만적인 통치 수단 같은 것들을 우의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죠? 자, 가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가 농경문화의 전통의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의식을 담고 있다. 됐지? 자,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필요한 정보를 다 눌러 담아놨어. 이게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신동엽의 향화를 공부할 때 당연히 이런 얘기들은 다 공부했었고 아까 우리 감상할 때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비연계이고 낯선 작품이었을 이 기영도의 전문가라는 시는요. 어우, 제목도 섬찟하다니? 전문가. 어우, 그 사람 전문가야. 길들이기의 전문가지. 그죠? 자,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됐지? 그러면 그가 유리담장이라는 그 환영, 실제가 아닌 거죠. 환영을 통해서 그 골목에 있는 아이들, 그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길들여서 결국엔 전부 자기 부하로 만들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노동하게 만드는 그런 권력의 기만적인 통치술. 기만적이라는 게 자꾸 속여먹는 거 아니야. 그죠? 자기가 선한 인물인 척 속여먹었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인데 유리로 찬란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했죠. 속여먹는 거야. 기만적 통치술. 됐지? 1번. 자, 이 세트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난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 보통은 이런 문제가 3점을 달고 있죠. 그죠? 자,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 건 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었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절묘하게 이 두 글자를 살짝 틀린 말로 집어넣어서 이 선지를 부적절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왜? 자,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는 게 아니야. 그 미개지로 가자. 과거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터전을 공간적으로 확장하자는 게 아니라고. 과거 시점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시간적인 회귀의 개념이죠. 터전의 확장이 아니란 말이야. 1번 답이에요. 됐지? 2번 봅니다.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게 유리담장. 그지? 왜?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으니까. 3번.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 그쵸? 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뭐 인이박이기 전에 뭐 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구에 반하는 돌아가야 될 상태에 지향하는 바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얘기하는 거 맞죠?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즉 거기에서 이 기만적인 통치술을 부리는 통치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획일적인 통제에 따르지 않는 다른 대안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인물은 다 추방되는 사회.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 딩동댕. 됐지? 4번.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 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그렇죠? 발돋움의 흉내라는 게 뭐 발전? 문명화되는 것? 서구 문명에 젖어가지고 우리도 뭐 물질 문명의 세례를 더 많이 받는 것? 그런 걸 자꾸 흉내내는 거야. 그런 거 물질 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길들여져서 부하가 돼버리고 그냥 그 노동에 그냥 내몰려 버리게 되는 거죠. 자, 5번.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 그래서 이런 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 그쵸? 일렬로 줄지어서 묵묵히 말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노동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권력에 종속되어 버렸어. 그지? 됐죠? 그러면 34번 문제의 답이 1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지금 지문 먼저 봤습니다만 뭐 지문을 읽는 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시를 읽는 거 해석하는 게 특히나 부담되는 학생들은 이런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갔다.
그 순서를 상상해봐.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도 나도 감상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을. 기역은 정자나무 마을 가에서, 니은은 나 작품에서 그 골목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자, 기역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 돌아가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죠? 돌아가자. 지금 가자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니은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요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이탈하지 못하게 막 이탈하면 안 돼 라고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획일화되어서 예를 들면 다른 얘기를 하는 아이, 송판 얘기를 했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추방이 되어버리니까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진술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일단 답은 아니겠다. 2번 기역은 향이 자기 반성을 수행하는 공간. 이게 아니지. 여기는 회복해야 될 과거의 전통적 공동체의 상태인데요. 니은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맞다고 볼 수 있겠다. 그지? 결국에 길들여지는 거죠. 34번 문제와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자, 기역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 낯설지는 않다. 그지? 왜? 익숙하게 잘 아는, 오래지 않은 전설 같은 풍속에 해당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본성을 찾아간다는 건 맞는 말이겠지만 낯선 공간이라는 건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니은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왜? 획일화되는 곳이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기역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왜? 여기에는 뭐 콩밭임도 하고 뭐 수수밭에서 일도 하지만 또 막 떼지어 춤도 추고 막 그러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놀이와 노동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저기는. 근데 니은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 오, 딩동댕. 그지? 처음에는 막 놀았었어. 유리창 막 깨가면서. 근데 이제는 벽돌만 나르는 노동만 남게 됐어요. 오, 절묘한 정답지가 나왔다. 그지? 저 거리가 서로 멀어 보이는 신동엽의 시와 기영도의 시 두 편을 엮어놓고 이렇게 노동과 놀이를 가지고 요 선지를 정답지를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이거 평가원이 아니면 이 정도의 내공의 정답지를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좀 절묘한 거죠. 자, 5번 기역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뭐 이건 그럴 수 있어. 그지? 둘 사이의 우호적 관계라는 게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안은 하나가 되어서 막 공동체로 막 어우러져 사는 곳이니까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니은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난다고요? 상생은 뭐야? 이런 걸 상생이라고 해요? 이거 지배와 피지배, 지배와 복종의 관계예요. 상생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길들여지는 대중과 길들이려는 부정적 권력과의 관계죠. 상생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4번을 가장 적절한 걸로 고르는데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3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봅시다.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아니, 현실을 뭐 관망해. 비판한다니까. 관망한다는 건 이렇게 구경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사실 34번 문제 보기의 첫째 문장하고도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2번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답 나왔네. 뭐.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34번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그런 나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사건이죠. 골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상징적인 성격을 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제를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 맞지? 이건 사실은 이게 큰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라는 말 알죠?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은유가 아니고 작품 전체가 하나의 은유의 틀일 때 그걸 알레고리라 그래요.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답은 골랐고요.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낸다. 여러분, 음성 상징어가 있는지를 막 찾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전에서 이럴 때. 왜?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 같은 작품을 생각해 봐. 그게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가와 나는 모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답은 될 수가 없는 거야. 3번은. 그냥 바로 제외해야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식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가에서 일부 뭐 반복과 변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뭐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로 가자 막 이런 게 막 반복되니까. 근데 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5번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가가 위로예요? 자꾸 함께 가자. 또 뭐 눈동자를 보아라 뭐 이런 얘기? 그건 명령이죠. 명령이거나 청유형이거나 아니면 또 뭐 허물어질 거가 두렵노라 이런 건 감탄형이고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위로야 위로는. 나는 충고라고. 이게 뭐 여기 무슨 충고가 있어. 그리고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건 가만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지? 가는 향아 어쩌고 뭐 하자 하지만 나는 지금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형식의 시가 아니란 말이죠. 됐죠? 자, 이렇게 봤을 때 34번 조금 까다로웠을 테고 나머지들은 답이 매우 선명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제가 중간에 잠깐 열을 냈습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여러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있잖아요. 문학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문학을 9월에는 꼭 9월에 이제 수능 완성까지 그 연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 사실 수능 특강 문학도 완벽하게 다 못 봐서 이번에 연계 효과를 톡톡히 못 느꼈다는 사람은 수능 완성까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9월 모평까지 여름에 진짜 쉴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이 악물고 그야말로 진짜 이열치열이죠. 이 더위를 내가 이겨내겠다 생각하고 여름을 진짜 뜨겁게 이겨내지 않으면 9월에 마지막 찬스, 연계 효과, 문학의 연계 효과를 보는 마지막 찬스를 놓친 채로 수능을 맞이하게 돼요. 그거 대단히 안타깝고 허망한 일입니다. 제발 신신당부하는데요. 열심히 연계교재 문학 작품들을 철저히 공부하는 게 사실은 비연계 작품에 대한 공부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어. 각각의 작품, 연계 작품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르의 어떤 낯선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수능 특강 문학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 대상이 되는 작품들에 관한 깊고 넓고 정확하고 해박한 이야기들을 많이 잔뜩 들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고 감동이 남았는데 성적이 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제발 꼭꼭 하기를 바랍니다. 6월 모평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딛고 일어서는 연습 게임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해설로는 다음번 학평 해설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이제 5부에서 화작 치른 사람만 1시간 더 저랑 공부하기로 합시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